녹화 시작해야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원래 8시 아닌데요. 화수목금은 낮 2시, 일요일만 8시.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지. 잠깐만,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조금씩 내 맘은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다 바라만 보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도무지 알 수 없는 너의 맘. 난 너의 노예야.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은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다 바라만 보네.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네. 아니야, 배탈은 아닌데 위장은 아파. 위장이 지금 별로 안 좋아. 다 안 좋아. 종합병원이야. 모두 안 좋아. 그래서 내일 하루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하고 내일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이 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태인데, 이제 약을 지었어요. 약을 지었으니까 약을 먹고 나아지겠죠? 정말 낯빛이 안 좋죠. 내가 봐도 그래. 나 이제 오늘 방송 못한다고 하고 싶었어. 어제 괜히 해가지고. 예. 어저께 원래 쉬는 날인데 어제 방송을 해가지고 무리를 했나봐. 그래가지고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지금 이게 한약을 다 안 먹고 있는데 공진단이라도 먹어볼까 진짜? 그래. 좀만 기다려. 특단에 좋지 이. 어서오세요. 망치 부인이에요.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파스를 붙이고. 어이 시원하다. 어깨 파스 붙이기가 1, 공진단 먹기가 2. 자, 공진단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힘차게 방송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시즌 11이 시작됐잖아요. 네, 시즌 11이 시작이 돼가지고 왜 자꾸 시즌 11이래. 10일인데. 예, 시즌 11이 시작이 돼서 새 코너를 만들었어요. 예, 새 코너. 일요일 저녁 8시에 인생 수다방. 자, 지난 일요일날 처음 시도해봤는데 보신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 인생 수다방 보셨던 분들은 그때는 이렇게 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진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그 문자로만 받고 이렇게 넘어가서 조금 깊이가 없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계셨고, 처음 보신 분들은 너무 도움됐다라는 분들도 계셨고, 이제 지난 일요일 날 보여드렸던 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다라는 맛보기? 응. 맛보기 수다방이었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가능하면 이제 뭐 한 건 정도 전화 상담을 하고 나머지는 문자 상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화 상담이 이렇게 좀 이게 전화만 보통 30분 정도 걸려요. 시간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예. 그러면은 이제 케이스를 4개 정도밖에 못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은 하나에 문자 상담으로 이렇게 가려고 생각 중인데, 이제 상담 들어온 상황 봐서, 예, 전부 다 전화 상담으로 할지, 아니면 문자 상담으로 할지. 그래서 하여튼 인생 수다방, 예, 일요일 저녁 8시.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나? 내가 뭐라 했어? 인생 수다방 지금 보내지 말라고. 내가 지금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인생 수다방을 보내고 있는 분들 계세요. 안 된다니까. 내 일주일 동안 들어오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인생 상담을 지금 보내신 거를 내가 금요일 날 찾을 수가 없어. 응. 그러니까 인생 수다방은 금요일 날부터 금요일, 토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8시 전에 인생 상담이라고 딱 머리글 달아서 내용을 보내야 된다고. 왜 그렇게 아무 때나 문자를 보내? 전화하지 말라 해도 꼭 전화하고. 응? 알았지? 금토일 저녁 8시 전까지 또 3일 동안만 인생 상담을 신청하는 거야. 평일에는 너무 문자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응. 인생 상담은 그래서 이제 금토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일요일 저녁 8시. 응. 그 다음 또 새로운 코너 하나를 만들었어요.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수목금 평일날 낮 2시. 예, 화수목금의 평일날 낮 2시에 그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2시 반 정도부터 질문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머리글로 꼭 텔레그램을 하셔야 돼. 문자는 안 돼.
문자는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근데 텔레그램으로 들어가면 그 내가 질문 있습니다라고 치면 그 질문 있습니다라는 머리글을 달아서 쓴 글이 쫙 떠요. 응. 그럼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질문 있습니다라는 머리글을 달고 제목을 달고 질문을 해주시면 되는데, 질문은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막 이렇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그렇게 길게 쓰면 안 되고,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내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질문 있습니다도 낮 2시 이전에 보내야 돼. 낮 2시 이전에 보내야 내가 질문 있습니다를 검색해서 생방송 시간에 2시 반 정도부터 해드린다라는 거. 예,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코너.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코너가 뭐냐. 망치 부인 어디가? 예. 이 망치 부인 어디가 요 코너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김 사장이 나한테 요구한 코너인데, 시청자 탐방. 그래서 이제 우리 망치 부인 방송에 시청자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이거나 아니면 이제 시청자가 잘하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좀 망치 부인에게 보여주고 싶다. 이런 곳이 있으면 그 망치 부인을 초대하는 거야. 부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시청자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된다. 이것도 텔레그램으로. 그래서 시청자 탐방 신청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제가 이제 장소 봐가지고 가는 걸로.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시즌에는 질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2번 정도 시청자 탐방. 그리고 매주 일요일 밤 인생수다방. 그러니까 자, 매일 그러니까는 화수목금 낮 2시 반에 질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저녁 8시,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 9시겠죠? 1시간 정도는 이제 이 댓글 부대의 헛소리를 진압하는 시간을 갖고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인생수다방. 그리고 한 달에 한 2번 정도 시청자 탐방을 한다는 거. 그래서 뭐 이 시청자 탐방은 가령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다 돼요. 그래서 무슨 지역에서 무슨 협동조합 운동을 하신다든가, 농민회를 하신다든가, 뭐 이런 운동 하시는 분들도 좋고, 뭔가 이렇게 좀 특별한 마을 활동 같은 것들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되니까, 아무나 한번 신청을 해보란 얘기지. 아무도 신청 안 했어. 아직까지. 예. 그래서 망치 부인 어디가 인생수다방 질문 있습니다. 로 시작하는 망치 부인의 새로운 시즌 11이다. 라는, 예. 김 사장님은 누구세요? 내가, 연예인이잖아. 소속 연예인 나 하나인, 우리 기획사의 사장님이 둘이야. 김 사장하고 하 사장. 김 사장은 우리 집 밥 해주는, 그런 사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 사장님은 우리 하 대표님이죠? 예, 망치 부인에게 우주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분. 네. 가만있어 보자. 우리 텅 비었음, 덤벼, 시바라. 아니, 왜 씨에 바라고 싸우고 그래? 네가 지렁이야? 예, 블랙.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기획사에는, 예, 김 사장님, 하 사장님 두 분이 계시다. 예. 그래서 이제 김 사장님, 하 사장님 두 분이, 나를 너무 굴려가지고, 그때 이제, 악덕 기획사 김 사장, 하 사장, 막 이러면서 항의하다가 생긴 이름이 김 사장, 하 사장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소속 연예인 관리하는, 예, 악덕 기획사의 김 사장님이 망치 부인 어디가? 라는 코너를 꼭 만들어 달라고 몇 년째 나를 괴롭혀가지고 기어이 결국은, 가기로 했어요. 예. 하 대표님, 김 사장님. 예. 자. 그래서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신청을 기대합니다. 예. 그냥 농사 짓는 분, 가령, 본인이 복숭아 농사를 짓는다. 근데 복숭아 꽃이 피었을 때 망치 부인 한번 불러서 사진 찍어주고 싶다. 그런 거 아주 좋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더 좋은 건 농사를 지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수확할 때 망치 부인 불러가지고 이거 한번 따봐라. 예. 그럼 나는 뭐 이렇게 일당 받고 이런 건 안 해. 그냥 내가 딴 거 내가 먹으면 돼.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되나?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다양한, 네, 이제 시청자 탐방 코너를, 갖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빨리 건강해지면 이제 농촌 활동하는, 예, 이게 농촌 활동은 가능하면 우리 같이 가는 걸로, 예, 우리 시청자들이랑 같이 농촌 활동 가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고추 농사가 진짜 힘들어요. 나 대학교 1학년 때 고추 농사 짓다가 허리 디스크 왔어. 교통사고 3번 당한 것도 있지만, 내가 허리가 진짜 아팠던 거는 대학교 1학년 때 고추 농사 지으면서, 그 고추에다가 비료를 주는 게 있었어. 그 당시에는. 그래갖고, 양푼에다가 비료를 넣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조그만 구멍에다가 한 숟갈씩 넣는 그런 비료를 주는 거였는데, 고추밭에 비료 주길래 내일이 한 5일인가 6일인가 하고 허리가 그냥 끊어져 버렸잖아. 허리 나갔어. 그 다음 이제 그 농사 지으면서 내가 그 했던 것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게, 처음엔 재밌어. 이 고추밭에 비료 주기가 아주 간단하고 재밌어. 허리가 진짜 아파.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게 담배 따기야. 담배 따기는 이제 담뱃잎의 뒤쪽에 진이 있어요. 담배진이 붙어 있어. 근데 그 담배밭에 들어가는 거는 막 등치 큰 남자애들은 못 들어가. 그냥 주로 이제 등치가 작은 여자애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 머리부터 옷이 다 끈적끈적해. 그래가지고 담배 따는 거, 그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 담배잎 따기. 담배잎이 되게 커요. 그거 따는 거. 그게 되게 힘들었어. 그리고 이제 가장 공포스러웠던 건, 경사가 무지 가파른 콩밭 매는 거. 경사가 무지 가파른 콩밭을, 콩밭에서 이제 그 잡초 뽑는, 그 허리 심하게 피면 굴러 밑으로. 막 산간까지 전부 다 이렇게 밭을 읽어가지고,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사과 접과는 뭘까? 예. 근데 나는 그 농활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대학교 때 그 농촌 활동이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결혼할 때, 예, 나는 농사 지을 사람이랑 하고 싶다. 그때 우리 신랑이 자기 농사 잘 짓는다고, 자기만 믿고 따라오라 그래갖고 내가 이제 결혼을 했잖아. 야, 결혼한 다음에 지금까지 못 내려가고 있죠. 예, 말뿐이었어. 말만 자기만 믿으라 그래놓고 아직까지, 예, 목 안 내려가고 있죠. 예. 자, 나 농사 생각보다 잘해. 생각보다 그 농사 짓는 거 잘해요. 예. 사람들이 의외라고 그러잖아. 내가 이 보기와 달리 야전형이야. 뭐야, 캠핑 같은 거 가면 여자들이 보통 밥을 하잖아. 나는 톱질. 나는 이렇게 톱질하고 나무 해오고 불 떼고 뭐 이런 거 쪽으로 하고, 내 농활도 되게 잘했어. 농사 짓는 친구가 생각보다 일머리가 있다. 일하는 머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예, 예, 야전형인데, 체력이 문제지, 그지?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진짜 이 체력으로 버텼는데, 우리 언니가 예쁜 오솔길을 보여주면서 이 길을 너희들과 함께 걷고 싶구나. 그냥 휠체어를 태워줘. 걷지를 못하니까, 예. 예쁜 오솔길을 같이 가자고 우리 언니가 사진을 보냈는데, 휠체어를 태워줘겠다는, 예. 우리 언니가, 야, 너 매주 나가서 행진한 거 아니야? 행진은 안 했어. 그냥 제자리에 서서 했어.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그거 개사기다. 예, 우리 언니가 그거 사기라고. 예, 이 체력이 저질이다 보니까, 이 체력이 저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내가 그 얘기 했나? 우리 신랑이 이 소리는, 그 얘기 했어요, 내가? 이 소리는, 이제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근데 쉬는 기간에 있었던 일이야. 쉬는 기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내가 계속, 왼쪽으로 3번 교통사고를 당해.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 고관절도 그래서 나간 거 아닌가 싶은데,
좌우지가 이제 이 오른쪽 고관절이 왼쪽 그 고관절이 계속 저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요즘처럼 비가 올 것처럼 막 그럴 때, 비가 올 때처럼 막 기압이 낮으면 아 정말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아이고 다리야. 그럼 우리 신랑이 알았어 내가 다리를 주물러 줄게. 그러면서 이제 온단 말이야. 근데 그날 내가 아이고 다리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빠 엄마가 다리 주물러 달래 그러는 거야. 내가 언제 주물러 달랬어 했더니 그런 딸이 그러는 거야. 그러자 우리 신랑이 오면서 이 소리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왕치 부인이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소리입니다. 가을어사비 와 있지? 당신 말이야. 그러면서 이 소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전설의 고향이었나 무슨 저 라디오 프로에서 이 소리는 강원도 어디에서 무슨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 이런 거 내가 아이고 다리야 그러면 이 소리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다리를 주물러 달라는 소리입니다. 이러면서 둘이서 나를 어찌나 비웃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신랑이 쿠키를 사왔어. 그래서 이제 쿠키를 사갖고 딸한테 딸 아빠가 쿠키 사왔어 이러는 거야. 근데 딸이 별로 안 먹고 싶어 이러는 거여서 내가 먹게 그랬어. 그때 우리 신랑이 이러려고 쿠키를 사왔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 넌 못되지 않았냐? 이러려고 쿠키를 사왔나 싶어서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고. 나쁜 인간이. 내가 우리 집 아무 일이 정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곧 무상공 될 것 같아. 무대리가 아니라 무상공. 우리 집에 이제 서열이 가불병정 내 정이야. 아니 사람은 셋밖에 안 사는데 왜 정이냐고. 그 병이 TV야. 그래서 갑, 딸, 을, 신랑, 병, TV, 정, 망치. 그래서 이제 곧 무술이 야! 지금은 정상공인데 이제 나 곧 무술이 되는 거야? 아유 딸내미가 고3이라서 어찌나 그냥 까탈이 심한지 너무 힘들어. 진짜 무술이 수준이야. 내가 요즘에 진짜 내 정상공도 아니야. 내 진짜 현직 무술이야. 내가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애기 안 낳는다니까 우리 신랑이 애기를 한번 낳아볼까 그 말을 홀딱 속아가지고 이쁘긴 이뻤지. 내가 이게 나는 딸을 낳은 줄 알았더니 이게 주인님을 낳았어. 주인님을 낳았어. 현직 무술이야. 자, 그래서 그 질문 있습니다라는 코너로 이제 문자하면 안 되고 내가 문자로 하지 말고 텔레그램으로 하라 그랬지. 깜짝이야. 예. 베트남으로 오랜 줄 알았어요. 드디어 신청 한 군데 들어왔어요. 예. 이왕이면 먼 곳으로 가고 싶었지만, 서울 시내로 보이는데요. 예. 서울 시내 한 곳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소로 보내주세요. 라고 답장을 했고요. 자, 질문 있습니다. 들어왔어. 드디어, 예, 이제 질문 있습니다가 들어왔어요. 질문 있습니다. 망치님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비법이 뭔가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만수무강 하셔야 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내가 이러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 새로 들어온 시청자가 이 방은 미친 게 틀림없어 이러고 나간다니까. 내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 되게 눈깔이 이상해지는 거잖아. 우리 정직하게 얘기하자고. 솔직히 나 처음 봤을 때 말이야 뭐라고 그랬어? 사실 그냥 조용히 끄고 나갔잖아. 그러다가 이제 한 30분 듣게 되면 이제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사람으로 보이고 또 한동안 지나고 나면 또 이뻐 보이고 눈깔이 뭐가 껴서 그러는 거야. 그 정상적인 그 초심으로 돌아가. 맨 처음 날 봤을 때 그 충격 그걸 잊지 말란 말이야.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망치분이 이쁘다 어쩌다 잃어버리면 그저
새로 들어온 초신자가 이 방은 미친 게 틀림없어 이러고 나가버린단 말이야. 어? 너가 지금 우리 방에 진상 고객이 되는 거야. 꼭 손님을 쫓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얘기는 조용히 하면 돼. 가슴 속에다가 묻어두란 말이야. 알았지? 예.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서 망치님께서 몇 번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해가 어렵더라고요. 네이버에 찾아봐도 설명이 너무 어렵고요. 예산 편성 진행 과정과 어디서 결정하는지, 그리고 국회의원과의 관계, 지역 발전은 시청과 관계가 있는 걸로 아는데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 지역 발전 예산 끌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최경환, 박지원, 이정현 쪽지 예산으로 많은 예산을 가져갔다고 뉴스 봤는데 국회의원과 예산 그리고 지역발전 관계와 선거 예산 측정 과정을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해 주신 님이 계셨어요. 예, 요건 이게 진짜 질문이야.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해 드릴게요.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예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부에서 사용하려고 짜놓은 계획, 정부에서 사용할 돈을 짜놓은 계획이 예산이에요. 그럼 정부에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 개념으로 예산이라는 말이 있고 결산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봤죠? 예. 예산이라는 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돈을 쓰려고 세워놓은 계획이에요. 그리고 결산이라는 건 뭐냐면 한 해 동안 쓴 돈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썼는지 그거를 검토하는 게 결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산하고 결산이라는 단어의 뜻이 예산은 쓰려고 계획한 돈, 그 다음에 결산은 쓴 돈에 대한 점검이 이제 결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산이라는 거 이제 정부에서 짜는 걸 예산이라 그러는데, 그럼 정부에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있죠. 그럼 이제 이 중앙정부는 뭘 얘기하냐면 소위 정부종합청사. 예, 여기 광화문에도 있고 저기 분당에도 하나 있고 과천에도 있고 그리고 저 밑에 그 세종시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종합청사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정부종합청사들에서 쓰는 돈,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 예산이라고 하죠. 분당 말고 과천.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정부 종합청사들에서 쓰는 돈은 이제 예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중앙 예산이야. 그 다음에 지방 예산은 뭐냐면, 도나 광역시, 특별시, 가 이제 광역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단체. 그래서 도시의 시 밑에 구, 그 다음에 이제 군, 도 밑에 군, 그리고 이제 작은 경기도에 경기도 무슨 김포시, 그치? 경기도도 김포시지. 여주시, 이런 게 이제 그 시군 기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앙정부, 그 다음에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가 있는데, 그들이 이제 다 쓰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그럼 이 모든 예산은 어디에서 기본이 정해지냐면 세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쓰고 지방정부에서도 쓰는 거야. 근데 이제 보면 그 세 중에는 아예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요. 예. 그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어서 국세는 국가에다 내는 세금. 그 다음에 지방세는 지방정부에다 내는 세금. 예. 그래서 이제 세금이 좀 달라져 있고, 그럼 이제 그 들어오는 거를 가지고 이제 국가에서 쭉 돈을 다 세금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쓰고, 일부는 지방정부에다 지원을 해줘요. 예를 들어 이제 인구가 적고, 그래서 그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수입이 적은 지자체에다가 정부에서 돈을 나눠주는 거야. 그걸 교부금이라 그래. 중앙정부에서 나눠주는 돈을 교부금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눠주는 돈들을 가지고 지방정부에서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중앙정부에서 쓰는 돈을 그 예산안을 짜는 건 중앙정부가 짜요. 각 그 장관들 밑에 그러니까 장관들이 부를 운영하고 있잖아. 무슨 부 장관.
그러니까 이제 각 부에 처가 있어. 부나 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국이 있고 이런데 각 얘네들이 이제 각자 1년 동안 쓸 돈이 얼마 들어간다라고 다 적어내. 그러면 취합해갖고 뭐 이 환경부의 예산 얼마, 뭐 통일부 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예산안을 국회에다가 올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그 예산안을 다 검토를 해요. 그리고 이건 너무 쓸데없는 예산이다. 그럼 깎고, 아, 이건 좀 모자라다. 이건 더 넣어야 된다. 그러면 더 하고. 그게서 이제 그렇게 국회에서 예산안을 검토해가지고 확정을 지어주는 거야. 예산안을 짜는 건 정부지만 그 예산안을 국회가 동의해줘야 돈을 쓸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야. 국회가 정부에서 돈을 쓰겠다는 계획을 승인해줘야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국회의 기능 중에, 국회가 하는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입법이야. 법을 만드는 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데 그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수단이 바로 예산과 예결산 심사예요. 예. 예산안하고 이제 그 결산안을 심사하는 게 국회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야. 그리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소추 발의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게 국회의 중요한 기능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 행정부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결산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예결산, 검토하고 예산안을 동의해주는 역할을 국회가 하는 거다. 그럴 때, 중앙정부의 돈이 있잖아. 중앙정부의 돈을 지방정부로 나눠준단 말이야. 중앙정부의 돈을 지방정부로 나눌 때, 그거 이제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으로 돈을 좀 더 많이 끌어가려고, 쪽지 예산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예산안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추가로 막 요청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을 쪽지 예산이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예산안은 원래 서류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럼 서류로 다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그 이제 국회의원들이 막 심사를 해. 그래서 이제 뺄 거 빼고 더하고 더한 다음에, 근데 그 예산안에 들어있진 않지만, 어느 지역에, 가령 이제 뭐 어느 특정 지역에, 여기는 사실은 어떤 예산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예산안에 빠졌다. 그러면 이 국회의원이 그 예산을 좀 넣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예산을, 그 쪽지로 들어온 예산을 첨부시켜서 그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는 거죠. 그걸 쪽지 예산이라 그래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질문에 답이 됐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예산안을 보통 그 전에 짜요. 국회에서 그 전에 12월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주고, 그럼 이제 1월부터 집행이 돼. 그러다가 이제 한 상반기를 보냈는데, 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예산안을 짜놓은 것 중에 뭐가 좀 모자란 건 모자라고 남는 건 남는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여름을, 그러니까 1, 4분기나 이제 2, 4분기를 지난 다음에, 이거 좀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필요하다. 그러면 더 넣는 게 추가 경정 예산이야. 예.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건 그 이제 작년 연말에 통과시켜서 진행을 하다가 뭔가 이렇게 더 필요하거나 좀 잘못 배치된 예산들이 있다. 그럼 조정을 하는 거야. 예. 그게 추가 경정 예산. 예. 그 예산안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가령 이제 그 모든 예산이 지역에서, 가령 각 학교별로 학교를 막 고치고, 그 수리하고 이런 비용 같은 거 지자체에서 다 지불을 해요. 지자체나 지방교육청에서. 그러면 이제 지방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집행할 때, 그때 이제 기초의원들이 우리 동네에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요구를 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역, 가장 말단이 기초단체예요. 그래서 그 기초자치단체가 여러분 복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초단체야. 구청장, 시장, 군수.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에 구청장, 시장, 군수에 관심이 없었다. 거기서 여러분의 주머니가 다 샌 거예요. 세금이 가장 새 나가는 게 거기서 새 나가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초단체장들이 돈을 제대로 쓰도록 감시하는 게 기초의원들이야. 시군 구의원들. 예. 그래서 그 시군 구의원을 제대로 뽑아야 그 시군 구청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광역에서도 돈을 지원해주고 중앙정부에서도 돈을 지원해주는데 그 돈을 지들 멋대로 빼돌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군수나 시장이나 구청장 잘못 뽑으면 그 사람들이 뇌물 받고 건설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막 무자격자한테 줘가지고 걔네들이 그 무자격자 애들이 그 건설 예산을 착복하고 그 일부를 기초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나눠 먹는 거야. 그럼 해마다 이제 또 건설 예산을 또 추가로 써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예. 카스테라 얘기 아직 안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질문 있습니다.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오보는 언론사들 간의 특종을 차지하기 위해 앞다투어 보도하다가 확인을 못해서 생긴 오보인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의도를 갖고 내보낸 건가요? 의도가 있다면 어차피 드러날 오보를 왜 내보낸 건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예. 자, 이 예산안 문제 넘어가 되겠죠?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또 질문 있습니다로 추가 질문 해주시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 세월호 전원 구조라는 오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박근혜의 이 직무 방식의 문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가 지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자기 엄마 죽고 나서 완전히 박정희의 독재 5년 동안 얘가 퍼스트레이드를 한다고 따라다녔어. 74년부터 79년까지. 그리고 그 당시에 지 아버지가 주먹구구식으로 지 멋대로 독재 정치를 하는 걸 얘가 그대로 배운 거야. 그게 정치인 줄 알고 얘는 살았던 거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식 정치의 문제는 뭐냐? 이게 독재 정치하고 민주 정치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 민주정치는 여러 사람의 뜻을 모아서 하는 게 민주정치예요. 독재 정치는 혼자 지멋대로 하는 게 독재 정치고. 그런데 박근혜는 어떤 스타일이야? 독재 스타일이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요. 감시하고 견제를 하고 균형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는데 독재 체제는 딱 한 사람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독재 체제 하에서는 그 대빵의 눈치만 보면 되는 거야. 시스템이 아니라 대빵의 눈치만 보면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자기의 공은 부풀리고 과는 축소하는 거야. 그 망치 부인의 2014년 세월호 당일 방송에 보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요게 독재 정치의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박근혜식 집권 체제의 문제점이다. 통치 방식에. 그러니까 박근혜처럼 그렇게 독재 방식으로 통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박근혜의 눈치만 보느라고 자기의 공은 부풀리고 과오는 축소 보고를 하게 되는 거야. 그 얘기 했죠. 공은 부풀리고 과는 축소하는 게 독재 체제 공무원들의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거기 몇 명 타고 있었냐? 그래서 이제 600 몇십 명이 타고 있었다. 그러면 몇 명 구조했냐? 확인된 게 140 몇 명이다.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보고를 한 거지. 170 몇 명이 구조됐답니다. 아니랍니다. 160 몇 명도 구조됐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3번만 더 하면, 아이고, 다 구조했네?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인원수 체크를 실수한 거야. 그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인원수 체크를 했는데 교육부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다라는 게 지네들 그 당시 변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끼리 이제 몇 명을 구조했는지를 막 보고를 하다가 그럼 대부분 구조된 거네. 누가 그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걸 듣고 이 공무원이 전원 구조랍니다. 이러면서 보고를 했다는 거야. 그 보고하는 걸 보고 언론사에서 전원 구조라고 오보가 나갔던 거예요. 예. 그 당시 상황이 그랬다는 거지.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은 이게 진짜로 다 그래. 우리 같은 나라에서 이게 당연히 전원 구조했겠지. 그리고 다 일상생활로 돌아갔는데 2시간 지나서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뒤집어지게 된 거였죠. 예.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 공무원들이 막 그 사태가 심각하니까 특히 이제 이게 교육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욕을 먹는 상황이었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교육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그 문제 많은 배에다가 애들을 실어 보낸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애들이 탄 배가 사고가 난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사실 세월호에 애들이 죽었기 때문에 뒤집어진 거였거든. 이게 신안의 여객선 뒤집어졌을 때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어, 국민들이. 이게 애들이 수학여행을, 강제로 가는 수학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난 거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왜 수학여행을, 그 배를 타고 갔냐면, 그게 이명박이 크루즈 사업을 활성화시킨다고, 이명박 때부터 교육부에서 각 학교 학생들한테 강요를 한 거야. 크루즈 여행을.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도 그 크루즈를 가는 걸 두고 그 안산의 고등학교 둘이 가위바위보인가를 해서 정했다는 거 아니야. 다른 학교는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다든가 이래가지고 배를 안 타고 그 안산의 저기 단원고가 그 어쩔 수 없이 그 배를 타고 갔던 거야. 어쩔 수 없이 배를 타고 갔다가 그만 그렇게 사고를 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부에서는 어떻게든지 희생자를 줄여야 되고 사상자를 줄여서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막 그 들어오는 정보들이 그러니까 체계적인 보고 체계도 안 돼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서 들어온 거 저기서 들어온 걸 막 들어서 거의 다 구조했네요. 이래가지고 전원 구조 오보가 나갔더라는. 그 당시 이제 이명박 때부터 크루즈 사업을 본격화해가지고 박근혜 때도 교육부에서 저기 그 크루즈 타고 수학여행 가라고 권고를 한 거야. 강제로. 근데 이제 권고사항이었고 자기네들이 저기 강제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교장이라고 생각해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걸 누가 권고라고 생각해. 그 특히나 이 뭐라 그러나 자존감 없는 그 교장들은 주로 이게 강요라고 보는 거죠. 지시사항이라고 받아들이죠.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저기 전원 구조 오보가 나오게 된 것이었다. 그 전에도 언론의 오보는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어 그 뭐라 그러니 TV조선하고 채널A에서 이석기 사태 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국정원 댓글 사건이 증거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터트려가지고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을 덮었어요. 국정원 댓글 사건을 이제 덮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쇼킹한 오보를 내는 거야. 이석기 변장 도피 중. 이석기가 그 당시에 그 저기 뭐야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인데 얘가 변장하고 도피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온 거야. 그러면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만약에 얘가 그 자리에 서서 막 맞대거리하고 싸우고 있다라면 이거는 의심을 했는데 변장하고 도피 중이란 말이 나오니까 사실로 받아들인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어. 그런 건 아주 의도된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석기가 국회에서 통진당 의원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고 있었다니까, 대책회의를. 그런데 그걸 변장 도피 중이다라고 TV조선에서 오보를 내고 그걸 채널A에서 받아서 보도하고 그러면서 둘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막 그 가짜 뉴스를 뿌린 거란 말이야. 가짜 뉴스의 원조가 채널A TV조선이야. 이것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국민들은 전부 다 그걸 믿은 거예요. 내가 그거 가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당시 채널A TV조선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던 거지. 예. 그건 진짜 이 언론사, 그 TV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기 언론사 그 저기 허가가 취소돼야 돼. 예. 자, 저기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에 대한 거, 예, 그 저기 답변이 됐는지, 예. 네. 예, 오늘 질문은 2개 들어왔네요. 네, 됐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바로 질문 있습니다 순서에서 그 질문 있습니다라는 순서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들이다. 잠깐만요. 다시 들어온 게 있어요.
질문 있습니다. 1.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 요즘 미국산 소고기가 아무렇지도 않게 대중화되고 있는 게 걱정돼요. 2. 미국산 소고기 중 LA 갈비는 뼈째 들어오는 건데 규제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그 미국산 소고기 문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은 이제 국정원 댓글 부대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위험성을 얘기한 건 거짓말이다라고 광우 뻥이다. 야, 이 공진단의 힘이 이런 거구나. 멀쩡해졌어. 그 저기 뭐야 미국산 소고기 즉 광우병 시위가 광우 뻥이라고 주장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광우 뻥이라고 얘기하는 게 또 뻥이야. 광우 뻥이라고 얘기하는 게 뻥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 이제 그 당시에 그 노무현 정부 때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는데 이제 계약을 한 거야. 조건으로.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계약이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를 수입하는 걸로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거나 그 이 소고기에서 이 광우병 위험 물질이 발견되면 위험 물질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되는 부위가 발견되면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 요게 노무현 대통령 때 맺은 쇠고기 수입 조약이었어. 쇠고기 협상이었어. 그런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부시가 데려다가 막 카트기 태워가지고 몇 바퀴 돌려 골프장에서 지네 무슨 캠프에서 그리고 캠프에서 막 그 골프카 운전하면서 신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부시한테 뭐를 약속해주고 들어왔느냐 하면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걸로 즉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제한을 전부 다 없애는 걸 약속하고 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명박이 약속한 게 뭐였냐면 연령 그러니까 원령을 30개월 미만으로만 수입하기로 한 걸 없애는 거. 전 연령을 다 갖고 올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뼈나 이런 위험물질이 발견돼도 수입 금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내용이 다 후퇴가 된 거야. 그래갖고 그걸 자랑스럽게 발표를 했어. 자기네가 뭐 미국과의 그 저기 무역의 길을 열었다는 둥 이러면서 발표를 했는데 내가 그 2007년 3월 달에 그 한미 FTA가 그때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이 됐어. 그때 내가 이제 아프리카, 그러니까 우리 김근태 의원이 내가 이제 그 김근태 의원을 위한 김근태 방송국을 운영할 때였는데 그때 내가 아프리카로 한미 FTA에 반대하는 김근태 의장의 단식 이거를 내가 생중계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한테 전화를 받았어. 전화 토론을 했어요. 전화 참여를. 근데 얘네들이 광우병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 광우병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 그랬더니 언론에서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언론 어디 있더니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KBS, MBC 모든 언론사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있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게 언제냐? 2007년이야. 광우병 항쟁 1년 전에 그 광우병,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그때 그 2007년 3월 달에 우리는 한미 FTA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한미 FTA하고 소고기 협상은 또 별개란 말이야. 그런데 애들이 전화를 해갖고 계속 광우병 소고기를 먹게 되면 어떡하냐. 우리는 시집도 못 가봤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이거 좀 너무나 지나친 호도 아닌가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느냐. 예,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예, 정말 내가 이걸 나중에 찾아보고 이 개새끼들 내가 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방송의 그 방송국에 여러분이 이제 포털 사이트, 그 데스크탑,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으로 PC방이나 이런 데에서 컴퓨터로 들어가면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을 들어올 수 있어요. 예. 망치부인 방송국을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제 떡하니 망치부인이 이제 전과자라는 판결문을 붙여놓고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여기에 이제 공지글이 나와. 공지글이 쭉 나오는데 이 전체 보기를 옆에서 이제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전체 보기를 누르시면 쭉 이렇게 이제 전체 글, 사진, 동영상이 다 떠요. 이때 글만 보기로 일단 눌러. 그리고 이제 이 30개를 보겠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주고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 하면 어?
왜 공지글이 줄어들었지? 어머. 공지글이 공지글이 왜 조정이 되어 있지? 예. 원래 내가 여기다 자드님이 올려주신 그거를 계속 올려놨었는데, 누가 그걸 삭제했나? 아닌데. 예, 잠깐만요. 그럼 이제 또 검색을 하면 돼. 망치부인 방송국의 이 게시판은 보물섬이라 그랬죠? 예. 그때 자드라는 그 닉네임을 쓰신 분이 자드라는 닉네임을 쓰신 분이 올려준 글이 있었어요. 예. 이거 검색이 안 되는 거야? 올라왔다. 예. 자드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자드님이 올려주신 조중동의 두 얼굴이란 기사가 나와요. 네. 아니야, 이건 내가 그 자드님이 올려주신 내용을 내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갖고 올린 거예요. 예. 2009년 이걸 왜 내렸을까? 내가 내린 적이 없는데. 예. 자, 이게 자드님이 올려주신 조중동의 두 얼굴이라는 글인데, 이 글에 보면 뭐가 나오냐?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미국산 수입 소고기 그때 이제 한나라당이 금수 조치를 내려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 때 한나라당에서 미국산 소고기는 다 광우병이다. 광우병 위험이 있다. 그래서 조속히 금수 조치를 내려야 된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어, 한나라당이. 근데 이명박 정부 시절이 되니까 광우병 발생률 확률이 버추얼 0%, 위험물질 제거한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이 동아일보가 노무현 때는, 그러니까 2007년이죠. 몹쓸 광우병, 한국인이 만만하나 미 영국인보다 더 취약. 이게 동아일보 기사였어. 그 노무현 때는 이렇게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고 막 애들을 선동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산 늙은 소고기 한국만 먹는다고? 일본은 20개월, 한국은 30개월 미만만 수입. 7월에 쇠고기 협상할 때 사육기간을 더 낮춰야. 이러면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30개월보다 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연령을 낮춰야 된다고 막 주장을 했어. 그러더니만 이명박 시대가 되니까 동아일보에서 누구를 위해 미국 소를 광우병 소라고 선동하나. 기가 막히죠. 예. 노무현 때는 동아일보가 미국산 소고기가 곧 먹기만 하면 광우병 걸린다고 그렇게 지랄을 해놓고, 이명박 시절에 와서는 미국 소를 누가 광우병 소라고 선동하나 이랬던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조선일보는 어땠냐? 노무현 때 광우병 공포 확산, 한국 안전지대 아니다 막 이러면서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막 팔았어. 그러면서 광우병 환자 수는 빙산의 일각 막 이러면서 광우병 환자가 되게 많다는 식으로 막 노무현 때 보도했던 조선일보가 이명박 시절이 되니까 TV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어이가 없죠. 조선일보에서 노무현 때는 광우병 공포 한국의 안전지대 아니다라면서 막 광우병 공포를 막 부추기더니 이명박 때 돼가지고서는 TV에서 광우병 부풀리기 도를 넘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꾼 거야. 예. 기가 막히죠. 예. 그러면서 광우병은 없었다. 국민 혈세로 미 정부 대변인 뭐 어쩌고 저쩌고. 자, 이러면서 이제 이 조중동의 두 얼굴이라는 기사가 올라온 걸 보니까 이게 그 당시 2007년이면 광우병 소고기 얘기 전이야. 2008년이 광우병 항쟁이 있었어. 그러니까 2007년에 저런 기사를 읽은 학생들이 미국산 소고기는 위험하다고 막 난리를 피웠던 거야. 그러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나라당이 다 같이 노무현이 국민 건강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위험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고 떠들어대던 놈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되니까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다고 뻥을 깐 거야. 그런데 애들은 그 전에 배웠던 내용들, 그 광우병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는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제 미국산 소고기는 그러면 안전하나 위험하냐? 이게 남는 본론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광우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 여러분, 소는 뭐 먹고 살아요? 소는 뭐 먹고 살아? 소죽. 그 소죽 뭘로 끓이냐 하면 풀로 하자. 소풀. 그러니까 소는 채식동물이야. 소 사료는 채식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 소풀을 뜨거운 물에다 푹푹 끓여가지고 그거를 여물통에 놔주면 얘가 그걸 풀을 막 씹어 먹고 또 대세김질해서 먹고 그런 게 소잖아. 그게 건강한 소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그 옥수수를 저기 재배한 다음에 그 옥수수에서 나온 그 식물 성분을 그러니까 뭐 옥수수 대라든가 잎을 갈아가지고 소 사료로 줬던 거야. 그러다가 이 미국 저기 축산업자들이 그러니까 옥수수 농사 짓던 사람들이 그걸 사료값을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축산업자들이 그 옥수수 대나 이런 사료를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했냐. 미국에서는 소를 잡아가지고 뭐만 먹냐면 딱 그 몸통만 먹어. 몸통에 살만 싹 벗겨갖고 먹고 나머지 머리부터 꼬리뼈 다 버리는 거야. 다리.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버리는데 그 버리는 소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건조해서 그걸 소한테 사료로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광우병의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제 미국 축산업자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먼저 유럽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먼저 유럽에서 소의 부산물을 갈아서 그걸 소한테 먹였다가 광우병이 처음 발생을 해. 그러니까 이제 그 소의 부산물은 돼지한테 먹이고 돼지를 갈아서 소한테 먹였더니 역시 또 광우병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는 1990년대에 소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안 된다. 소한테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안 된다라는 게 법제화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소에게 그러니까 유럽은 식물성 사료만 주게 되어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미국은 그 유럽보다 훨씬 많은 소를 사육하는 거야. 미국은 유럽보다 훨씬 많은 소를 사육하고 그게 뭐 이 인도 다음으로 많이 인도나 파키스탄 다음으로 많이 키우는 게 미국이래잖아. 인도나 파키스탄은 소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소고기를 안 먹고 죽이질 못하니까 계속 자연적으로 늘어나서 많은 거고 그 인도나 파키스탄이 아니면 미국이 제일 많이 키운다는 거야. 식용으로 소를 키우면서. 그래서 그 소들을 키우는데 동물성 사료를 계속 준 거야. 돈이 아까워서. 그래서 문제는 뭐냐. 2008년까지도 미국은 동물성 사료가 합법이었던 거야. 이미 96년부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동물성 사료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는데 왜냐면 그 문제의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고 사람들이 인간 광우병에 걸리니까 영국에서는 96년부터 금지가 됐는데 미국은 2008년까지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팔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다가 이 소의 광우병이 보통 25개월이 넘은 소에서 발견된다는 거야. 발병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들어온 소가 30개월이었기 때문에 혹시 광우병 걸린 소가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다고 더 낮추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22개월 된 소만 수입한다는 거야. 미국산 소를 수입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30개월을 수입한다고 그 쌩 지랄했던 거야, 노무현 때. 근데 이명박이 30개월 제한도 없애버린 거야. 자, 그럼 호주산 소고기하고 미국산 소고기를 굉장히 달라요. 무슨 차이가 나냐? 호주산 소고기는 공장제로 생산을 안 한다는 거야. 호주는 워낙 건조지대가 넓고 그 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주 소는 대부분 방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목을 하니까 지가 풀 뜯어먹고 자라는 소들이라는 거지. 그런데 미국의 소는 단위 면적당 많이 키우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소 중에 상위 10%는 방목을 한대요. 카우보이들이 진짜 소를 키운대. 농장에서 풀어놓고. 근데 그런 소는 전체 생산량의 5%인가 10%밖에 안 된다는 거야. 나머지 90%는 감옥처럼 우리나라 닭장처럼 감옥처럼 우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애들이 빨리 살찌라고 가둬놓고 키우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가둬놓고 키우는 소 공장에서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키우기 때문에 얘네들이 갇혀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잡을 때가 돼가지고 문을 열고 끄집어내면 얘네들이 픽픽 쓰러지는 거야. 그 픽픽 쓰러지는 병을
이 미국의 동물 애호가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이거 광우병 아니냐. 왜냐면 광우병에 걸린 소들의 특징이 하반신 마비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광우병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미국의 축산업자들한테 소에게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말라는 운동을 몇 년 동안 벌인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700만 명, 미국인 700만 명 그런 운동을 하다가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토크쇼에 나가가지고 그 시민운동가가 설명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오프라 윈프리가 나 그럼 앞으로 햄버거 안 먹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러자 미국의 햄버거 회사에서 오프라 윈프리를 고소를 했고, 나중에 그게 무죄를 받게 되는 거야. 좌우지간 미국에서 오프라 윈프리의 그 말 한마디 이후로 미국의 소고기 소비량이 30%가 줄었다는 거야. 미국의 소고기 소비량이 30%가 줄은 거야. 근데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제일 많이 먹던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인들 기본적으로 매일 저녁 스테이크를 먹었대. 그런데 그 오프라 윈프리 쇼가 나간 다음에 특히 뉴욕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먹는 거야. 스테이크를 안 먹는 거야. 그래갖고 여러분도 미국 드라마를 보시면요. 특히 이제 도시 사람들의 삶을 그린 드라마, 뭐 섹스 앤 더 시티라든가, 뭐 이런 미국 드라마, 그러니까 뭐 미국의 무슨 살인 드라마도 마찬가지야. 수사 드라마들도 보면 뭐 식당에서 주로 뭐 먹냐면 스시를 먹거나 한국 비빔밥을 먹거나 이런 장면이 나와. 주로 샐러드 먹고. 그러니까 이 유럽 사람, 그리고 아니면 그 뭐 태국 음식 먹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소고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소고기 소비량이 30%가 줄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줄어든 그 소고기를 다른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막 수입을 강요하는데 그 강요 대상이 우리나라였던 거야. 그래서 노무현이 30개월 미만으로 수입하겠다 그랬더니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나라당이 그렇게 들고 깠던 거지. 그러다 이명박 이 또라이가 그냥 전부 다 수입하겠다라고 제한을 다 풀고 돌아오니까 이 중고등학교 애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광우병 시위가 시작이 됐어. 그래갖고 처음에는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들은 척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5월 3일인가에 그 시위가 시작이 돼갖고 7월 5일까지 2달 동안 광우병 시위를 했어.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미국의 축산업자들이 동물성 사료를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했어. 찾아봐. 7월 3일인가 4일에 동물성 사료를 그 몇 년까지 금지시킨다라는 법안을 제안하는 내용이 나와. 그게 통과는 안 된 것 같은데 좌우지가 그런 제안을 해. 그리고 이명박 그 정부에서 30개월 미만으로 다시 재협상을 해. 그게 7월 3, 4일의 일이야. 그래서 7월 3, 4일에 소고기 협상을 다시 할 수 없다고 계속 우기던 이명박 정부가 30개월 미만으로 다시 재협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제 광우병 시위하던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때로 돌아갔다라고 보고 만약에 정부에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광장으로 나오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때 소위 진보적인 그 단체들, 극좌 진보 단체들이 이대로 촛불 시위를 멈출 수 없다. 뭐 이대로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러면서 계속 촛불 시위를 하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기 광우병 대책위가 1800개 단체 중에 99%는 여기서 끝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1%가 안 끝내고 버틴 거야. 그래갖고 7월 5일 날 끝내야 되는 집회를 못 끝내요. 그리고 나서 2달인가 한 달 반인가 더 그 촛불 집회를 유지해 가는 거야.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지. 그 안마열사 사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얘기고, 좌우지간 광우병 사건은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은 첫째, 전 세계에서 금지된 동물성 사료를 미국만 먹이고 있었다. 근데 그 미국산 그 동물성 사료를 원래 축산업자들이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점차 줄이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그 뒤로도 동물성 사료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법적으로 제재 조치를 가한 것 같지는 않아. 두 번째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은 뭐냐면 1년에 1억 마리인가를 잡는데 1년에 1억 마리인가를 도축을 하는데, 아니야 1억 마리 중에 1000만 마리를 도축한다든가? 하여튼 1000만 마리 이상을 도축을 해.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얘가 언제 태어났는지, 얘가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이제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아가리를 벌려서 이빨이 마모된 정도를 가지고 개월수를 추정하는데 미국의 그 저기 수의학 교과서에 그렇게 아가리를 벌려서 이빨의 마모도를 가지고는 정확한 원령을 구분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대. 그런데 여전히 미국에서는 아가리를 벌려서 이게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0개월 미만의 소고기 중에 그렇게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키운 소고기라면 이게 광우병 위험성이 있잖아.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야 되잖아. 도축하는 과정에서 얘가 광우병에 걸렸냐 안 걸렸냐. 근데 미국산 소고기 도축하는 것 중에 광우병가는 검사를 하는 게 0.3%라는 거야. 그럼 99.7%는 광우병 검사를 안 한 소고기라는 거야. 동물은 아가리라고 해야 돼요. 입은 사람이고 사람은 입. 그 다음에 동물은 아가리. 그리고 사람의 이는 치아. 이나 치아라고 그러고 동물은 이빨이라고 하고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동물은 대가리라고 하고 그게 원래 표준어래. 자, 좌우지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이 그런 내용이었다. 그래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에서 뭐 광우병 소가 발견되거나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면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는 규정이 있었어. 그런데 이명박의 소고기 협상에는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광우병 위험 물질이 들어와도 금수 조치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인간 광우병 의심 환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인간 광우병 의심 환자들이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대로 검사도 안 하고 그게 지금 미국의 소고기의 문제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소고기는 30개월 미만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미국산 소고기의 정확한 원령을 검사하는지 알 수가 없어. 걔 김문순과 걔가 그랬잖아. 냄새를 맡아보면 안다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책임을 지는 애들이 통관 책임을 져야 되는 정부 여당의 국회의원이 냄새를 맡아보면 된다 막 이랬다니까. 완전 미친 것들이야.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무조건 광우병에 걸리느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런데 미국산 소고기가 이 광우병 위험에 다른 나라의 소고기보다 노출되어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미국산 소고기는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건데, 옛날에는 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규정들이 되게 엄격했어요. 되게 엄격했는데 요즘은 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그 표시 규정이 흐지부지 되어 있어. 그게 제대로 감시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방송에서는 속보가 금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를 이제 우리 시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데요.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위험 그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이제 이 인간 광우병이 치매하고 비슷하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 애들이 치매가 걸리는 게 그게 그 인간 광우병 아니냐. 그런데 그 미국에서 인간 광우병 의심 환자들이 나와도 검사를 안 한다는 거야. 왜 안 하냐 하면 그 광우병에 만약에 환자라면 이게 이제 뇌가 구멍이 나는 건데 그 뇌를 열어봐야 되는데 그 뇌를 열어본 도구들 그게 그 광우병 위험 물질로 오염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김사부란 영화 봤죠? 드라마. 김사부란 드라마에 보면 그 소위 에이즈에 걸린 HIV 양성 환자를 수술한 다음에 24시간 동안 수술실을 폐쇄하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는 24시간만 폐쇄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인간 광우병 환자를 해부하는 데는 폐쇄해서 되질 않는다는 거야. 700도로 가열을 해도 안 죽기 때문에 그 위험 물질이. 그래서 그 미국에서 병원을 그러면 완전히 다 새로 다 부셔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 광우병으로 의심이 되는데 검사를 안 한대잖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런 소고기들을 아주 많이 먹는 주에서 뭐 젊은 치매 환자들이 청년 치매 환자들이 9,000%면 한 90배잖아. 90배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 명이 죽었다는 90명이 젊은 치매 환자가 걸리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대로 검사가 안 되는 나라가 미국이다. 예,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광우뻥이라는 이 얘기를 누가 만들었냐면, MBC가 만들어낸 거야. 자기네 회사에서 PD수첩이라는 프로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프로를 했단 말이야. 근데 최종 대법원에서 PD수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어. 그런데 MBC가 그날 대국민 사과를 해요. 자기네 PD수첩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원래 PD수첩이 그 뉴스타파를 만든 그 PD, 전부 다 무죄를 받은 거야. 허위사실 아니라고. 그런데 MBC에서 자기네들이 그 무죄를 받았으면, 막 그 칭찬을 해줘야 돼, 최승호 PD를. 근데 칭찬을 해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대리 사과하고 아직까지도 복직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국정원하고 국정원 댓글부대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거짓말로 지금까지 2008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국민을 속여온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 미국산 소고기 LA 갈비 같은 경우는 안 먹는 게 좋아요. 예, 안 먹는 게 좋다. 예. 이거는 질문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없는데, 예. 자, 어제 방송을 보고 2016년 4월 16일자 방송을 보라고 하셔서 다시 들었는데, 듣다 보니 순천이 이정현이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원래 잘 살았는데 여수 순천이 왜 잘 사는 동네가 된 건가요? 연관은 없지만 하나 더 신자유주의 개념과 문제점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거 2달짜리 방송분이야. 이게 간단하게 질문 있습니다 코너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라고. 예, 자, 우선 여수 순천 지역이 왜 잘 사는 동네냐. 예, 여러분 여수 순천 지역 가봤어요? 예, 그 여수 순천 지역이 옛날에 변한 지방이야. 그 국사 처음 보면 사만시대가 나오잖아. 뭐 이게 마한, 변한, 진한. 그래서 진한이 신라가 되고 마한이 백제가 되고 변한이 가야가 돼요. 근데 이 변한 지방이 뭘로 유명했냐 하면 쇠를 재련한, 그러니까는 뭐라 그러나 금속 제철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금속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일을 했던 게 변한이야, 변한. 그래갖고 이 변한이 옛날부터 그 수출항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광양제철소가 있는 거야. 변한이, 예, 변한 지방이 소위 옛 가야 지방이고 그게 여수 순천 지방인데, 그 여수 순천 지방이 옛날부터 뭐가 유리하냐면 서해 바다하고 또 달라요. 남해하고 서해가 지형이 달라. 서해 바다는 뻘이 되게 길어요. 근데 남해 바다는 뻘이 그렇게 길지 않아. 그리고 남해 바다는 수심이 깊어. 그래서 이 수심이 깊은 데에 사는 수종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주 땅이 비옥해가지고 이 남해안 지방은 농업하고 어업을 겸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동네인 거야. 그런데다가 옛날부터 이 여수 순천 지역은 그 사만시대부터 수출항이었어. 사만시대부터 수출항이었고 고려시대에도 그 지역이 수출 중심지였고 나중에 조선시대에도 여기가 수출이었어. 그러니까 외구들이 와서 물건을 사가는 데가 거기였어. 일제시대 때도 여수가 수출항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수라는 도시가 그 수출항으로서 막 활성화된 게, 신식화된 게 일제강점기 때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수가 원래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잘 살았던 동네야. 여수가. 그리고 이 여수 지방이 무엇보다 뭐가 있었냐. 조선시대 때 전라좌수영이 있었던 데야. 전라좌수영이 있어서 그 전라좌수영에 누가 있었어?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그 전라 좌수영을 근거지로 해서 고 순천 지방에서 나오는 쌀을 군량미로 비축하고 여수에서 나오는 금속을 가지고 철을 가지고 거북선을 만든 거야. 거북선을 만든 데가 그 여수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흥국사, 그 흥국사 맞죠? 여수에 그 큰 절이 있어. 그 절이 내 기억에는 흥국사로 알고 있는데, 그 흥국사가 뭐 하는 데냐면 고려시대 때부터 이 흥국사가 무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스님들이 그러니까 승병의 역사를,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부터 승병들이 나라를 구하잖아. 그 전통을 살려서 그 흥국사가 옛날부터 무기를 만들어서 나라에다가 공급하던 일종의 무기 제조 역할을 했던 데가 그 흥국사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여수 순천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잘 살았어. 삼국시대부터 잘 살았고, 소위 이제 가야가 왜 망했냐. 그러면 이제 가야가 망한 이유가 뭐냐. 가령 신라는 그 경북 지역이 굉장히 척박했어요. 농사가 안 돼. 그런데 거기 경주를 중심지로 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그 한강변으로 나가야 되는 어떤 결정적인 그 뭐라 그러나 사명이 있었어. 한강을 차지해야 먹고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원래 마한은 원래 잘 살았어. 거기도 이제 마한이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쌀 농사를 되게 많이 지었고 중국이랑 교류하면서 아주 귀족 문화가 꽃피웠단 말이야. 근데 여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 마한 지역의 백제는 그래서 망한 거야. 먼저 선진문물이 발달했다가 너무 잘 살아서 얘네들이 망한 거야. 그 다음에 가야는 이제 중간에 백제하고 신라가 더 성장하기 전에 흡수가 되는데, 이 가야도 육가야가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낀 거야. 우리 잘 살아? 응? 괜찮아. 먹고 살만해. 굳이 옆 동네랑 힘을 합쳐갖고 강력한 대국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 우리 동네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야는 통일왕국을 안 만들고 육부족 연맹체로 유지되다가 그 신라에 흡수되는 거예요. 예. 먹고 살만 해가지고. 너무 먹고 살만한 망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풍족한 문화가, 너무 풍족한 자연환경이, 보면 지금도 풍족한 자연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좀 게을러요. 근데 좀 척박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해. 예. 뭐 그런 이유이겠죠. 그래서 여수 순천은 전통적으로 한 2000년 잘 살았던 동네다. 그런데 그 순천 사람들한테 마치 이정현이 1조 원을 갖고 와서 잘 사는 것처럼 개뻥을 친 거죠. 예. 질문에 답이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문제점은 망치 부인이 방송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예. 혹시 망치 부인 방송 올리시는 님들, 예. 신자유주의가 들어가면 꼭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날 설명했으면 그거 제목으로 좀 올려주세요. 참사장님이나 우리 양현리님, 신자유주의에 대한 설명 부분은 검색어에 신자유주의 많이 넣어놓으셨나요? 망치부인 신자유주의 검색하면 나온다. 예. 망치부인 신자유주의를 검색해서 한번 봐주세요. 왜냐면 내용이 너무 길어. 신자유주의 문제점 얘기하려면. 질문을 내가 뭐라 했어? 질문 있습니다 라고 하라 그랬지. 앞으로는 이렇게 형식에 어긋나면 질문 안 받아줄 거야. 꼭 먼저 질문하기 전에 질문 있습니다 라고 쓰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란 말이야. 이 사람도 또 아니구나. 질문 있습니다. 미안해요. 예, 질문 있습니다 라고 제대로 했어. 이명박은 왜 안 터는 거죠? 최순실 사태도 이명박이 터트린 것 같아요. 무식한 질문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명박과는 요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최순실 농간을 주도한 게 누구야? 종편이죠. 종편을 만들어준 게 누구야? 이명박이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사태는 종편에서 시작했고 그 종편을 만들어준 게 이명박이야. 그래서 이 종편이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이명박이에요. 오로지 이명박을 계속 까대는 건 누구밖에 없어? 망치부인밖에 없어. 망치부인이랑 손석희. 예. 손석희 뉴스에서는 이명박을 주기적으로 까주고 있죠. 그래서 이 손석희 뉴스하고 망치부인을 제외하면 이명박의 4대강 비리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방송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태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나요?
세계를 전쟁 공포와 질병 공포로 돈을 버는 게 유태인 자본인가요? 그다음 두 번째, CU 편의점 야간 알바생이 살해된 지 100일이 넘어갔지만 본사는 지점으로 지점은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답이 없는 모양입니다. 사과도 없이 방치된 유가족들이 너무나 가엾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망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100일 전에 CU의 야간 알바생이 살해됐어요? 우리가 그 탄핵 문제에 집중하느라고 몰랐던 것 같아요. 일단 요 CU 편의점의 야간 알바생 문제는 이게 사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범인을 잡아서 처벌할 문제이지. 예, 이건 범인을 잡아서 처벌을 하게 해야 될 문제이지. 본사와 지점의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 예. 경산 CU 편의점 알바 노동자 살해 사건 100일. CU도 책임을 져야. 근데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요거는 범인을 잡아서 처벌해야 될 문제이지. 본사나 지점이 그 책임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본사에서 그 CCTV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서 범인을 잡을 수 없게 했다든가, 그러면 그거는, 그러니까 지점에서 CCTV를 설치하지 않아서 범인을 잡을 수 없게 했다면 그거는 지점 책임이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그 비닐봉투 값 때문에 살인을 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비닐봉투 값을 받게 돼 있어요. 예. 편의점 계산대가 종업원을 에워싸는 구조로 돼 있어서 A는 피할 수도 없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근데 이 편의점 계산대가 종업원을 에워싸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이렇게 한쪽 귀는 좀 터놓긴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는 전혀 이 탈출할 곳이 없었다. 그렇다라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 예. 탈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라면 그거는 이제 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CU 전체가 그런 구조는 아니잖아요. 예. CU 전체가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본사가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지점에서 그렇게 전체를 다 둘러싸는 데스크를 만들어서 알바생이 도망갈 수 없었다. 그렇다면 그거는 구조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으네. CU에. 예, 그 지점장에게. 예, 그 지점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근데 그거는 일부다. 그건 일부이고, 그리고 이거는 범인을 잡아서 그 처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죠? 우리나라에서 살해당해서 죽어봤자 아무도 보상 안 해주는 거. 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누가 길 가다가 살해를 당해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거 알죠? 그러니까 개인이 만약에 재해 사망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다면 그게 이제 재해 사망으로 받을 수 있는, 뭐 보험금이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살해당했을 때는 아무도 그렇게 책임져 주지 않아. 기가 막히지만. 예. 근데 이제 가령 예를 들어 이제 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다 보면 사실 이게 현찰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특히 이제 이 편의점이 밤에 야간에 그런 강도나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안전장치가 있어야 돼요. 가령 뭐 강도가 들어와갖고 돈 내라! 할 수 있잖아. 그럴 때 발로 눌러가지고 경찰에게 바로 연락을 가게 한다든가 그런 안전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점주가, 그거는 점주 책임이죠. 예. 그거는 점주 책임이에요. 안전장치가 없었다라면 그거는 점주 책임이 돼요. 알바생, 이게 산업재해로 처리돼야 된다. 그걸 근로조건으로 할 때, 가령 야간에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근무 계약서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안전 조치를 해준다라는 계약이 없고, 그 다음 만약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점에서 무슨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가 없다면, 사실은 보상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 의무는,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야간 알바는 원래 좀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좀 더 시급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되고, 근데 안전장치가 없고 구조상 대피를 못하겠다. 그렇다면 그거는 그 지점장의 책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지점장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예. 형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사 대상은 될 거야. 근데 아마 그렇게 크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유태인 얘기를 하면, 유태인은 원래 어디 사람이냐면, 이제 그 유럽의 지도가 보면, 여기가 스페인, 그 다음에 스페인 옆에 이제 이탈리아가 있고, 그 옆에 그리스가 있고, 여기가 터키가 있어. 터키 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기가 아프리카야. 그러면 터키와 아프리카 사이에 요 지역에 이스라엘 땅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땅이 워낙 조그맸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땅이래.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고 그 강원도만한 땅에서 다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부터 이 지중해 지역에 다 퍼져서 살았던 거야. 전부 다 이렇게 배를 타고 전부 이렇게 퍼져갖고 지중해 지역에 다 퍼져서 살고 있었는데, 유태인들이. 그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 코란이라는 걸 애들이 태어나면 다 읽게 하는 바람에 한마디로 남달리 교육열이 높은 동네인 거죠. 그리고 율법책을 애들에게 막 가르쳐가지고 애들이 어려서 글을 읽고 이 두뇌를 쓰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유태인들이 다른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지적인 수준이 높았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머리를 써갖고 뭐를 했냐면 주로 저기라는 거야. 고리대금업을 하게 됐어. 유럽의 신항로 개척을 해서 남아메리카에서 가지고 들어온 금은을 가지고 고리대금업으로 발달을 해서 얘네들이 주로 은행 쪽 일을 하게 돼요. 유럽에. 그래서 고리대금업자 출신의 금융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유태인들이 그 히틀러 시대 때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게 제약회사하고 무기회사였다. 뭐 이런 얘기죠. 예. 자, 이제 질문 그만하세요.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질문 그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예. 범불안장애 자꾸 질문하는 사람은 다 차단이야. 이건 답이 없어. 자꾸만 범불안장애 그러면서 자꾸 전쟁 난다. 너는 차단이야. 내가 볼 때 너는 그냥 전쟁이 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뭐 고민 인생 상담이에요. 전쟁 나면 어떡해요. 질문 있어요. 범불안장애인데요. 전쟁 나면 어떡해요. 너는 차단하고 전화번호도 차단이고 텔레그램도 차단이야. 예. 그리고 내가 그 불안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 근데 못 알아듣고 계속 질문질이야. 주한미군 사드 배치로 매일 불안하게, 이 사람도 또 비슷한 사람이네. 매일 불안하게 마음 졸이며 심각히 걱정한 사람입니다.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협정 등 일련의 사건들이 MD체제와 관련이 깊다고 보는데 이 시국 사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건 질문이 아니죠. 예. 요거는 질문이 아니죠. 방송 내용이죠. 예. 그 다음에, 자. 그럼 이제 이 전쟁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얘기를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가 작년부터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재작년부터인가 작년부터인가. 몇 년 동안 내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세계 지도자들이 상황이 심각하다. 한마디로 전 세계에 그 정치인들, 전 세계에서 요 근래에 한 3년 안에 선출된 정치인들의 특징이 대체로 극우적인 성향이 강해요.
트럼프 아베만이 아니라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 다음에 영국의 총리, 그리고 프랑스의 지금 그 지지율 2위인 사람, 그 다음에 지금 독일에서도 메르켈이고 쫓겨나게 생겨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 소위 그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 리더들이 극우적인 성향이 되게 많아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극우파들이 왜 드러났느냐? 이게 아까 그러고 보니까 그 얘기랑 또 연관된 얘기네. 신자유주의랑. 예. 전 세계가 지금 가령 이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지금 테러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거, 터키하고 프랑스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터키도 그 테러 사건 때문에 극우파가 집권했어요. 극우파 대통령이 뽑혔어. 그리고 프랑스도 지금 테러 사건이 계속 나면서 극우파의 그러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 프랑스의 그러니까 필리핀의 두테르테는 필리핀의 치안이 되게 안 좋아지면서 극우파 두테르테가 집권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가난하다가 그 그 경제가 딱 풀려가는 시점에 아베가 집권을 했고, 걔가 그 상승세를 지금까지 타고 오다가 지금 뒤집어진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된 것도 마찬가지 경제적인 배경이에요. 이 유태인하고도 다 연관되는 얘기인데,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야. 그 지도자들이 극우화되고 있고, 이 극우화되는 그 극우적인 성향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꼴통들이죠. 예, 굉장히 독재적이고 전쟁광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독재적이고 반평화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람들이 왜 대통령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소위 각 나라에 가난하고 무지한 유권자들이 그들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야. 더 이상 질문하지 말고 이제 들으세요. 이게 오늘의 본론이야. 카스테라 얘기 좀 기다려. 너 엑소 컴백 무대 엑소가 처음부터 나와, 나중에 나와. 방제가 카스테라면 너 그 음악 세상에 엑소 컴백 무대, 그럼 엑소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어? 기다려. 대왕 카스테라 기다리란 말이야. 오늘의 메인이니까 중요하지 않은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짧게 할 테니까 기다려. 나가지 말고. 짧게 해줄 테니까 나가지 말고 기다려. 자, 이 극우적인 지도자들이, 극우적인 정치인들이 집권하고 있다. 그런 이유가 뭐냐 하면 전 세계의 가난한 서민들이 될 대로 되라 이러는 거야. 아 씨발 나만 죽고 싶지 않다. 다 같이 죽자. 그러면서 미친 사람을 자꾸만 올리는 거야. 이 속보를 올리면 블랙입니다. 예. 지금 우리 망치부인 방송의 특징이 뭐냐면요. 속보는 금지되어 있어요. 내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뉴스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 전에 속보 올리면 블랙이에요. 펜 딱지 달고 서포터 딱지 달았다 봐주지 않습니다. 속보를 올리면 무조건 블랙이에요. 예.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530 GP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인데? 노무현 정부 때면 몇 년도에 530 GP 사건이 뭔데? 응. 아, 그 김관진이 덮었던 사건? 김관진한테 물어봐. 김관진한테 물어봐. 예. 그 당시에 그 GP에서 총기 사고로 죽었는데 그거를 덮었던 사건이죠, 김관진이. 북괴짓은 너 GP하고 GOP 구분을 하니? 그 당시에도 그게 이 GP하고 GOP가 달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꺼져. 김관진한테 물어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넌 블랙이야. 꼭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또 저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 그때 이제 그 노무현 아니야 그 김관진이 육군 뭐였잖아. 육군 무슨 사령부였어. 육군 총사령관인가 뭔가 했을 때였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GP, GOP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전방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해야 돼? DMZ 안에가 있고, 그죠? DMZ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DMZ 밖에 있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때 그 김일병 사건은 DMZ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야. 맞죠? 육군 참모총장. 그러니까 그 DMZ 안에서 있으면, 예, DMZ 안에서 벌어진 일이면 북한이 와서 죽였다고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김일병 사건은 그 DMZ 안쪽이 아니라 남쪽이었어. DMZ 남쪽. 그럼 무슨 얘기냐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가 그 DMZ야. 비무장지대. 그래서 그 비무장지대는 이 북한군, 남한군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얘는 DMZ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GP에서 죽은 거야. 그리고 그게 자살로 보이는 사건인데, 그 자살 사건이 좀 이상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들은, 성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죽인 거 아니냐, 상사를. 그래서 그 상사와 그 부하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 김관진이 덮었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그냥 단순 총기 사고인 걸로 해서 덮었던가 하여튼 그렇게 해서 덮어버린 사건이야. 근데 그거를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북한이 죽였다라고. 야, 그게 북한이 죽였다 그러면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인 김관진은 사형받아야 돼. DMZ 남쪽까지 북한의 간첩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을 죽이고 갔다 그러면 그때 김관진이 목을 따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돼. 그거 알고 얘기하는 거야? 하여간, 예. 김관진인가 김장수였나? 예. 그 제일 골 때리는 게 지금 새누리당 그 그러니까 국정원의 민간인 조력자들이 퍼뜨리는 얘기 중에 땅굴 얘기 있잖아. 땅굴이 수천 개다. 그 새누리당 지지자들, 땅굴 수천 개라고 주장하는 미친년들이 있어요. 미친 년놈들이. 근데 정말로 땅굴이 수천 개면요, 이명박, 박근혜 목을 따야 돼요. 국방부 장관들 전부 다 날려야 되는 거야. 아니, 땅굴이 수천 개인데 뭐 하는 거냐고. 땅굴을 수천 개를 팔 때까지 뭐 했냐고. 그렇잖아. 그 땅굴이 지금 서울 시내에도 발견된다 이러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만약에 걔네들 주장대로 땅굴이 그렇게 수천 개면요, 지금 김장수, 김관진 할 거 없이 전부 다 모가지를 따야 되는 거야. 총사령을 쳐야 되는 거라고, 이거.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그걸 또 믿는 놈들이 등신이지 더. 그것도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퍼뜨리는 거야. 땅굴은 무슨 땅굴이야. 싱크홀이라니까. 아이, 등신 새끼들 진짜. 너 언제쯤 사람이 되려고 그래. 너 머리 왜 달고 다녀? 머리 올리려고 달고 다니지. 겨울에 목도리 할 때 목이 없으면 목도리가 흘러내리니까 달고 다니고, 모자를 써야 되는데 모자 쓸 데가 없어서 달고 다니는 게 머리지. 머리 속을 좀 쓰란 말이야. 꼭 그렇게 겉에만 써. 아이, 썩을. 키 커 보이려고. 키높이를 신어 시키다. 자, 본론으로 돌아가.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 쓸데없는 530 얘기 전에? 속보 얘기하면 블랙이라고 내가 얘기했어, 안 했어요? 예? 아무리 팬클럽일지라도 지금 속보 얘기하면 블랙이라고 얘기했죠? 예? 내가 지금 속보 얘기하면 블랙이라고 얘기했지? 방송 내용에 집중해. 유태인 신자유주의. 이거 되게 본질적인 문제인데요. 본질적인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에 그 극우파들이 집권을 하고 있다. 극우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란 표현도 그래요. 극우 정치인들이 집권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극우파들을 지지하는 무지한 유권자들 때문이에요. 예. 무지한 유권자들이 그 극우파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야. 뭐냐 하면, 이 극우파, 이거 지금, 보니까, 이게 다 연관되는 문제네. 범불안장애라고 자꾸 문자 보내는 애랑 이거랑 다 연관된 문제야. 야, 너 미안하다. 너 차단했는데,
텔레그램 한번 차단하면 살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위 이제 이 가난하고 무지한 유권자들에게 끊임없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야. 너가 곧 잘릴 수 있다. 너가 곧 실업자가 될 거다. 그리고 네가 실업자인 이유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이다. 소위 그 인권이라는 의식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너무나 이 정부에서 잘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네가 지금 돈을 못 버는 거다. 이렇게 끊임없이 그 이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사장들이 그런 식으로 그 뭐라 그러나 세뇌를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직장을 잃어버릴 거라는 그 공포감 때문에 극단적으로 굉장히 노동 조건이 나빠지는데도 참고 지내는 사람들이 참다 못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실업자들이 참다 못해서 그런 트럼프나 아베나 이런 미친놈들을 지지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영국에서도 그런 브렉시트 문제가 생긴 거고, 이 프랑스에서도 지금 극우파 정치인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결국 본질적인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라로야. 넌 내가 옛날에 블랙 준 경험이 있는데 또 블랙을 건다. 이게 외국인 노동자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자본가들의 트릭이에요. 이게 이중 엿먹이는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 사실 여러분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한 게 누구야? 걔네들이야.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한 게 그놈들이라고. 자, 트럼프가 막 외국인 노동자들 다 내쫓는다 그랬죠. 근데 실제로 내쫓았어요? 내쫓는다는 쇼만 하고 있어요. 그 내가 볼 때 이제 트럼프는 이제 쇼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소위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언제 들어왔냐? 김영삼 때 들어와. 김영삼 때 산업연수생이라 그러면서 김영삼 때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소위 그 김영삼 때까지, 그 김영삼 전에가 이제 1990년대였고 그때까지 강성 노조들이 막 그 확장돼서 우리나라의 노동 조건이 정규직 연봉 7천만 원까지 따낸 상태였어. 그때 김영삼 때 이 노동법을 개혁하면서 산업연수생 제도를 들여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게 신한국당에서 한 짓이야. 그래서 일부러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들어오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그래서 김영삼 때 풀어주고 김대중 대통령 때 외국인 노동자들 대거 수입해요. IMF라는 이름으로.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왔다가 그 연수기간이 끝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불법 노동자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그 불법 노동자들한테 너희들이 다 일시에 나가라. 나갔다가 다 도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정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겠다.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안 나가고 우리가 일했던 뭐 지문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문 날인을 받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더러 다 나갔다 들어오라 그랬어. 그걸 가지고 외국인 지문 날인을 없애서 외국인 노동자 범죄가 늘어났다고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좌우지간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의 목적은 뭐였냐면 지금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적으로 노동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너무나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합법화해서 그래서 노동시장을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만든 제도였던 거야.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사장들이 한국인 노동자를 쓰면 제값을 다 줘야 되는데 외국인 노동자는 돈을 떼어먹을 수 있거든. 그래서 사장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거야. 그런데 그럼 이 한국인 노동자들이 자기들 일자리를 뺏기니까 분노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분노의 대상은 누가 돼야 돼? 사장이 돼야 돼. 그럼 이 사장 새끼야! 얘를 죽여야 되는데 그 무식한 노동자들에게 뭘 가르치는 거야? 네가 일자리를 잃는 건 얘 때문이야. 이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네가 일자리를 잃는 거야 라고 언론에서 막 꼬시는 거야. 누구? 우리나라 종편 같은 전 세계의 미디어들이 그렇게 꼬시는 거야. 그 미디어 주식을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의 싸움을 부추기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인 노동자들끼리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해가지고 비정규직들한테 네가 말을 잘 들으면 정규직을 시켜줄게 라고 얘기하면서 정규직의 조건은 나아지지 않아. 그리고 비정규직이 점점 더 나쁜 상황으로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야. 거기에 충성해야 정규직 된다고.
그러면서 정규직들에겐 너 말 안 들으면 비정규직이 네 자리를 차지할 거야. 그래서 20년 전 연봉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게 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이제 뭐라 그러나, 인문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술적인 교육만 받고 일하러 간 이 유권자들이 그런 철학적 사고를 못 하다 보니까 막 언론에서 부추기는 특히 가짜 뉴스들이 전 세계에 지금 뿌려지고 있어. 그런 가짜 뉴스와 잘못된 언론에 속아 넘어가서 그런 미친놈들을 지금 뽑아주고